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24번째, 124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데요. 124번째 이야기가 조명론의 7번째예요. 7번째는 무형계와 유형계 안에서 빛과 파동, 그다음에 입자에 관한 설명 이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거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123번째에서 인식론 두 번째의 결론을 잠깐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123번째 인식론에 대한 결론을 맺고 24번째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양의 빛에 대한 인식론의 결론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조명론은 단순히 시각적 현상이 아니에요. 존재의 드러남, 진리의 깨달음, 인식의 작용에 대한 이게 포괄적인 게 점차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이 작용에 대한 뭐냐면 인류 보편의 탐구예요. 인류 보편의 탐구. 그래서 서양은 빛의 초월적 근원을 통해 진리 형이상을 찾았고, 동양은 빛의 내재적 본성을 통해 존재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따라서 현상계의 모습을 이제 제대로 드러나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죠. 따라서 서양 철학에 있어서의 대표적으로 빛의 초월적 근원은 진리를 찾았고라는 대표적인 형태는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고, 동양은 이러한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소크라테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보면은 이 찾았고, 여기까지는 동양에서는 깨달음 이전이에요. 깨달음의 이전이고, 여기에는 동양의 이 부분은 깨달음 이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조명은 세계가 진리를 어떻게 스스로 드러내는가에 대한 형이상의 본질과 형이하에서 이 형이상의 본질이 어떻게 현현되는 방식이 되는가의 물음이며, 그 지점에서 동서양의 사유는 밝음의 철학이라는 조명의 이름으로 서로 만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일지사상에서는 무형계와 유형계의 매개자인 형이 그랬어요. 무형계와 유형계의 매개자인 형이 그랬으니까, 이때 우리는 형 이하와 상이형에서 요 형이 상과 하를 관계하는 이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상과 하 사이에 있는 이 형은 매개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지사상에서는. 그래서 형이 일지상태에 달하고서라는 얘기는, 일지상태에 달한다는 거는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게 형이 상이고 형이 하면 이게 형이 상이에요. 이게 형이 상, 여기가 형이 하예요. 형이 한데, 이 형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형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일지상태라는 건 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 상태가 일지상태예요. 따라서 일지상태는 형이상의 모습과 형이하의 두 모습을 모두 관계되었고 매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지상태에 달하고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깨달음에 이르러서 진리인 형이상의 본질과 그 진리를 형이하에서
현현하여 드러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지 상태에서의 형이상과 형이하의 세계는 이 둘에 있어서의 매개되는 이 매개의 속성은 뭐라고 그랬죠? 매개의 속성은 정이에요. 정. 이 매개의 속성은 정인 발음입니다. 그래서 형이하의 세계는 발음의 속성으로 연속적인 유기적 관계로 얽혀 있음도 밝히고 있으며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발음이 무형계의 속성도 되고 유형계의 속성도 됩니다. 따라서 무형계와 유형계를 제대로 매개를 하려면은 형이라는 자체가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발음의 모습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밝힌 철학을 유기적 이론론이자 발음의 철학으로 명명하고 있다. 어디에서요? 일지사상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인식론의 결말을 맺었습니다. 자, 이제 윤리학연구소 124번째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연구소 124번째 이야기는 조명론의 7번째 얘기인데 무형계와 유형계 안에서 빛과 파동, 입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라고 했을 때 빛과 파동, 입자 이거는 모두 이게 뭐죠?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이 빛, 파동, 입자 얘들은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그 같은 표현이라는 게 지금 어디서 드러나고 있어요? 양자역학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양자역학에서. 그럼 빛과 파동과 입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무형계, 유형계 안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빛, 파동, 입자는 물리학적 개념이지만 이를 철학적,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무형계와 유형계로 나누어 설명하며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개념 정의, 여기에서의 지금 개념 정의를 보면 언어적 개념 정의예요. 언어적 개념 정의를 보면 빛이란, 파동이란, 입자란, 무형계란, 유형계 이 개념 정의를 먼저 살핀 후 두 번째로 개념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란 에너지의 전달 방식이죠. 그런데 얘네들은 뭐예요?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광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파동이라는 거는 에너지의 진동이죠. 에너지의 진동과 무엇을 전달하는 그 전달의 요소가 파동이에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얘네들은 파동은 퍼지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입자라는 거는 물질의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입자 중에 물질의 최소 단위를 우리는 소립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이 소립자는 입자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위치와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원자, 중성자, 이러한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형계는 형체가 없고 감각으로 인식되지 않는 세계예요. 자, 형체가 없고 감각으로 인식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일반적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감각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정신, 의식, 원리, 도 이런 형태의 언어를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형이라는 건 어떤 형체가 있다는 거죠. 형체가 있다는 얘기는 물질적이고 감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세계죠. 따라서 이건 물체와 공간과 시간 등이 구비되어 있는 곳을 우리는 유형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빛, 파동, 입자, 무형계, 유형계에 대한 언어적 개념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들어가 보면 무형계와 유형계에서의 개념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 여기에 공통점부터 봅시다. 공통점은 에너지의 표현 방식이 빛, 파동, 입자 모두 에너지 존재 방식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유형계에서는 물리적 현상으로, 무형계에서는 의식, 정보, 의도의 그 무엇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무형계, 유형계에 따른 이 비파동 입자 얘네들은 빛의 개념으로 따지면은 얘네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빛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규정적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빛은 어떤 것으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러한 불확정성의 그 속성을 지닌 무규정적 상태. 따라서 양자 역학에서는 이걸 얽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거는 유형계, 무형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네들은 유형계, 무형계를 어떻게 해요? 넘나드는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무규정적 상태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 그랬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는 이미 입자화가 되지 않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없는 어떤 그 무엇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계란 그 무엇의 표현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불확정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이것을 양자 역학에서는 얽힘이라는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무규정적 상태라는 것은 시간이 0인 본원적인 상태인 무형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형계일 것이죠. 그런데 무형계는 어때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이 제로인 본원적인 상태인 무형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무규정적인 상태라는 것은 양자역학의 동시성, 불확정성, 비국소성들과 결합되어 있는 그 무엇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시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에서는 동시간에 하나의 입자가 여러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동시성은 바로 파동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또한 여러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이 가능하다라고 양자의 중첩 원리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불확정성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에서는 입자의 위치는 오로지 확률로만 표현된다고 그랬죠. 이미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얘가 그 무엇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입자로 드러난다면은 그것이 유형계의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불확정성이라는 거는 무형계에서 유형계로 드러남이에요. 유형계로 드러남. 이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무에서 이게 유를 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의 무라는 거는 뭐죠? 불확정성이면서 무규정적인 상태의 어떠한 그 무엇이라는 거지.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안 보이고 잘 모르니까 무 아니겠냐라고 본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 세 번째 비국속성이라는 거는 양자 얽힘에서 얽혀있는 양자끼리 관측을 통해 상태가 결정되게 되면 그랬어요. 지금 이 얘기는 양자 얽힘에서 얽혀있는 양자끼리 관측을 상태가 결정하게 되면 이라는 얘기는 관측을 한 관측자에 의해서 관측이 된 그 순간에는 관측과 동시에 뭐가 되죠? 얘가 어떤 상태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게 파동이든 아니면 입자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면 공간의 거리에 상관없이 입자의 시간이 걸리지 않고 동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세계에 있어서 시간이 흐르는 세계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가 유형계죠. 비동시성으로 속도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우리는 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서고 뒤서고 같이 가고 이러한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속도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빛보다 빠른 속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빛이 가장 빠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소성으로 입자가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선 반드시 시간이 소모되죠. 그렇죠. 뭔가 우리가 이동을 했다는 거는 시간이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공간이 바뀌고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가 같은 시간에 여러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양자역학에서 나타난 거는 우리가 중첩의 논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러한 국소적인 게 아니라 비국소적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밖의 표현으로 여기에서는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그 무엇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제성이에요. 실제성으로 특정 시간에 정확한 실제라는 거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에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니까 특정 시간에 정확한 위치를 공간에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연속성이에요. 연속성으로 공간을 이동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공간을 이동을 할 때는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번쩍번쩍하는 이렇게 한다고 널뛰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다. 동시에 중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따라서 입자가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없다. 이 얘기는 연속적으로 가긴 가되 시간은 있다. 시간은 있으되 얘가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없는 상태로 동일한 모습으로 움직여질 수는 있다. 이런 거지. 이게 어떻게 돼요? 중첩의 모습으로 이제 가능하지 않느냐 이 얘기로 나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첩 때문에 이중슬립 실험이라는 걸 했죠. 시간이 0에서 시간이 발생하는 실험, 이게 이중슬립 실험이라는 건 시간이 변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중슬립 실험에서는 상호작용이 되고 상호작용이 시간을 만들게 돼요. 이 상호작용이 시간을 만들게 되면 상호작용으로 만든 시간은 관계라는 것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한테는 보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관찰되어 갖고 지적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파동으로 나타나 여러 곳에 흔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죠.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얘기는 파동으로 나타나 여러 곳에 흔적이 나타난다. 이때 여러 곳에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규정적인 상태의 파동의 모습으로의 순수함 그 자체이다. 그것을 우리는 빛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면 입자로 드러나요. 이때는 하지 않으면 빛이라는 순수함으로 드러나지만 하면은 입자로 드러나니까 어떠한 개체화가 된다는 거죠. 그 개체화가 됐다는 거는 뭐예요? 순수함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순수함에서 이탈됐다는 거고 오염된 건데 이 오염이란 관계의 의미를 갖는 거고 이때 이 관계가 오염되지 않으려면 발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오염이 오염됐다는 것은 결국은 불교에서 얘기하면 연기론이에요. 연기론. 연기론에 따라서 이 연기론에 따라서 우리는 무형의 그 무엇에서 유형의 것으로 드러났을 때 이미 오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연기적인 형태에 있어서 어떤 것이 생했습니다. 만들어졌으면 그 만들어진 것이 오염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이 뭐다? 발음의 의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발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는 선함을, 외적으로는 의로움인데 이를 우리는
의로움이 바르게 유지된다 해서 정이라고 하고 이를 사람들과 바람직한 관계 설정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리이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개별적인 삶의 하나의 진행의 방식으로는 중용, 중도, 권도의 형태로 드러나게 됨을 알 수가 있고 개인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정성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파동은 비물질적이지만 물질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입자는 물질이지만 파동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는 빛의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관찰자의 의존성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는 관찰자의 의존성을 살필 때 이미 관찰과 관찰자의 모습은 관찰은 우리는 행위를 하는 거지만 관찰자가 됐다는 것은 행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행위자로서 우리가 무형계와 유형계에 있어서의 이 관계를 살필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 관찰은 매개를 하는 행위이고 관찰자라는 것은 매개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무형과 유형에 있어서의 그 매개자로서의 두세 개를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찰자의 의존성을 보면 관찰과 관찰자를 얘기를 했고 그 관찰자가 매개자라고 그랬어요. 그 매개자로서의 의존성은 양자역학에서 입자 파동은 관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 입자로 보이느냐 파동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는 무형계의 의식이 유형계의 현상을 결정짓는다는 철학적 해석과 연결이 됩니다. 라고 하니까 무형계에 있어서의 그 무엇이 우리에 있어서의 유형계에 어떻게 드러남의 결과를 누가 결정을 해준다? 얘가 무형계의 것이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의식이 현상과 일치가 되면 발음의 개념이고 의식이 현상과 일치되지 않으면 바르지 않은 부정의 개념을 갖죠. 이때의 부정의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순수함에서 벗어났죠. 따라서 순수함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오염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차이점, 무형계와 유형계의 차이점을 보면 이 빛과 파동 입자로서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유형계의 특징은 유형계의 특징은 빛은 물리적 현상, 즉 광자, 빛을 내는 형태에 있어서의 소립자 같은 것이 있고 시각적 인식이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요? 빛 때문에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유형계에서는. 그렇지만 무형계에서는 이게 물리적 현상으로 가능하다,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안 되니까 얘는 진리, 의식, 계시, 직관이라는 형태의 어떠한 언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것을 대신해서 우리는 알고자 하는 거죠. 대신해서 알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파동은 음파, 전자기파 등 에너지 전달 방식으로 있죠. 유형계에서. 근데 무형계에서는 어때요? 이거는 관계의 한, 보이지 않는 형태의 것인데 관계의 한 부분으로서 감정, 기운, 의도, 공명 등 이러한 식으로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유형계에서의 입자는 물질의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질량과 위치, 존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우리의 육화예요. 육화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생명을 지니면서 몸을 물질로서 이제 드러나는 모습이 입자잖아요. 그런데 입자이면서 뭐를 가지고 있죠? 얘네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네들을 내재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심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무형계의 상징으로서의 입자는 개별성의 자아, 존재의 단위라고 단위나 아니면 자아라는 이러한 개념으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유형계에서는 우리는 하나의 현상으로 빛, 파동, 입자를 알 수 있지만 무형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요? 상징으로서 이게 언어적 표현으로 우리가 알아보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궁금증 보면은 우리는 이걸 보세요. 빛을 보다, 이데아를 보다. 즉, 진리는 보는 것일까? 진리는 보는 것일까? 우리는 빛을 봤습니다. 이데아를 봤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가끔 있는데, 이때에 이 보다라는 게 진리는 보는 것일까요? 글쎄요. 우리는 지금 앞서서 인식론에서 얘기했을 때 진리는 보는 게 아니라 진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체득되어진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체득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는 누군가 언어로 이것을 표현을 할 때 본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다는 체득이 아니죠. 체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의 표현은 체득이 돼야 되는데 체득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보다라는 개념은 빛을 보다, 진리를 보다, 이데아를 보다 뭐 해서 이러한 진리는 보는 것일까? 아니, 진리는 체득되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해석으로 보면 유형계는 빛은 사물을 보이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물리적 조건입니다 라고 하니까 빛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도구로서 우리는 이 진리라는 부분이 우리한테 이제 적용되어 왔다는 거죠. 근데 이 빛을 근원의 빛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얘를 만드는 하나의 작동인이 되는 거죠. 작동인. 그리고 파동은 소리, 진동, 전자기 등으로 물질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관계의 의미가 깊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입자는 물질의 실체로서 형태와 구조를 구성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입자는 뭐예요? 형태와 구조를 구성합니다 라고 했으니 얘는 물질의 모습이고 여기는 관계의 모습이고 여기에는 뭐예요? 근원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은 이 관계의 모습으로 파동을 본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파동의 모습이 우리는 불교에서는 공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어디에요? 유교에서는 얘가 인의 형태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러한 형태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가에서는 뭐예요? 이게 하나의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자연이라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무형계의 입장을 볼까요? 무형계에 있어서의 철학적 해석은 빛은 의식의 각성, 진리의 인식, 도의 드러남을 상징합니다.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빛은 의식의 각성이니까 이게 뭐예요?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이고 진리의 인식, 이것도 깨달음이죠. 도의 드러남, 이것도 깨달음이 하나의 형태로 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빛이라는 거와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파동은 감정의 흐름, 의지의 전달, 공간과 연결의 매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관계적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고, 입자는 개별 존재의 정체성, 자아, 핵심, 의식의 중심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유를 보면 빛은 깨달음의 순간, 그렇죠? 이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직관이 번득이는 찰나 그랬어요. 이때 이 직관이 번득인다는 거는 어디예요? 깨달음의 결과에서 드러나는 직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파동,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울리는 감정의 진동, 그러니까 관계적인 의미에서 드러남, 이렇게 되는 거. 입자, 나라고 느끼는 존재의 핵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입자의 개념 때문에 우리가 자꾸 왜곡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자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곡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통합적 관점을 보면 여기에서 비파동 입자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이 비파동 입자는 같은 것이지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얘네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뭐예요? 양상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유형계에서는 물리적 법칙으로, 무형계에서는 의식과 정신 그 무엇의 흐름으로 작용하며 이 둘은 서로를 반영하고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적 구조를 이룹니다. 이게 뭐 상호작용적 구조를 이룬다는 게 이게 뭐죠? 이게 유기적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돼요. 유기적 관계를 맺습니다.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둘로 구분이 돼요? 둘로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거 이론론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이원론으로 보는 것은 현상을 구분한 것이라면 이론론은 뭐예요? 본질적인 하나의 것이 두세 개에서 다른 양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 두세 개의 경계점이 매개체로서 매개자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석가모니라 할 수 있으며 매개자로서의 석가모니가 두세 개의 매개체가 되므로 두 경계면에 뭐예요? 머문 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다른 모습의 사람이라면 이게 뭐죠? 이게 매개자예요, 매개자. 이 매개자인데 모든 사람은 매개자가 될 수 있지만 이 매개자 중에 석가모니 같은 사람을 뭐예요? 표준 매개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표준 매개자는 아래 위를 통찰을 하기 때문에 표준 통찰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관찰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관찰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석가모니이다라고 하고 그 경계면에 머문 자, 두 경계면에서 머물고 있는 자가 석가모니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가 124번째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